새로울 신, 매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먼저 저의 단짝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준우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죠. 오늘 구독자가 84만 1000명입니다. 월요일 날 80만 4,000명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매일 강조하시네요. 네, 1000명인데요. 국정 지표 같아요. 네, 국정 지표죠. 뭐 제가 네. 느끼기에는 약간 빚쟁이 같은 느낌도 좀 있긴 한데 이번 설이 기회입니다. 가셔서 자, 사진 좀 찍어줄까 하고 핸드폰 받으셔서 구독부터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가족 사진 찍자. 야, 일단 구독부터 네. 전화기 다 이제 가족 모두의 전화기로 사진 한 장씩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렴한 표현이지만 이 누르시면 됩니다. 개업발로 10만 명만 이제 늘어도 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4만 늘었고요. 네. 90만이 되면 100만이 됐을 때 제가 뭘 하겠다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희 하이킥은요, 뉴스 하이킥 설 연휴 내내 정상 운행합니다. 주말에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여전히 킥킥킥 날릴 테니까요. 잊지 말고 월요일 날 그리고 주말에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휴 동안 많은 분들이 이동하실 텐데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가금 농장이요. 그 새들 키우는 농장에서는 외부인 출입 엄격히 통제해 주시고 방역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 연휴 계획들 가지고 계시고 이미 출발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설 앞두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룡마을에서 오늘 아침 일찍 화재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7분 경이었는데요. 고령마을 사지구에 있는 한 교회 근처에서 불이 시작돼서 순식간에 번지면서 판잣집 60여 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소방당국에서는 이제 주민 한 450여 명 내지는 500여 명 정도를 얼른 대피시키고 소방 단계를 끌어올리면서 진화를 했습니다. 설날 앞두고 또다시 이제 화재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하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따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불이 빠르게 번지고 커진 거는 판잣집을 지을 때 사용했던 재료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단열을 위해서 이 떡솜이라고 해가지고 솜 뭉치들로 일단 그 뼈대 위에 사방을 두르고 그다음에 이제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해서 이제 외장재를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판잣집들이 워낙 좀 다닥다닥 밀집해 있는 데다가 좁은 골목 안쪽에는 LPG 가스통이나 뭐 연탄들, 문어발처럼 엉켜 있는 전선들 이런 것들이 진화를 좀 어렵게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어릴 때 이런 뭐랄까 이제 비닐하우스촌 이런 데 살았다가 또 저희 집도 이제 불에 타서 화재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목격했던 장면이 정말 이 가스통들이 펑펑 터지면서 순식간에 불이 번지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얼른 좀 대피를 하셔가지고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뭐 빨리 대피하느라고 가재도구 하나 제대로 건지지 못하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양재대로 478 그 수많은 가구가 이 단일 번지 하나에 다 모여 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판결하기 전에는 전입신고도 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법원이 그 판결을 통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줬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 소위 강남구 개포동 이 부의 상징인 곳에 또 이런 판자촌 내지는 뭐 이런 빈민가가 몰려 있어서 화재도 잦고 그리고 수해도 잦았던 곳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유기범 회장님 직접 연결해서 마을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회장님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예, 저는 다친 데가 없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주민들도 인명피해는 없다고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했는데 이재민들이 인근 호텔 4군데 정도로 옮기신 것으로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재민 들 같은 경우 지내는데 불편함은 없으신지 한번 뭐 만나보거나 통화는 하셨나요? 네네, 지금 오늘 뭐 아침 새벽에 일어났던 화재고, 다행히 이제 인명피해는 없지만 이제 나오신 분들이 뒷몸으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이주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에 있는 3군데 호텔에 지금 나눠져서 지금 이주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우선은 오늘은 이제 놀랬으니까 좀 이제 좀 추스리시고 내일 지금 여기
화재 검식 때문에 출입을 못 하니까 네네. 내일은 언제 들어와서 이제 그 자기 집들 탄 곳에 가서 뭐라도 찾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지금은 좀 쉬고 있다고 보셔야죠. 나가가셔서. 아, 소방당국에서 내일 화재 원인 찾기 위한 감식을 시작을 하고 그 전까지는 출입이 금지돼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다들 지금 일단은 대피해가지고 호텔에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이 내일 모레 그 설인데 네. 좀 놀라시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 많이 드시겠어요? 지금 어떠세요, 심정이? 황당하죠. 설 명절 전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설 명절에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지금 튀어나와서 호텔에 가서 있다는 게 얼마나 지금 참담하겠습니까? 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4구역 전체가 전소됐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어요? 예, 여기 이제 1지구부터 이제 8지구까지 해서 9개 지구가 있는데 이제 4지구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한 거거든요. 네. 총 162가구 중에서 한 44가구 정도가 전소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이제 전소되지 않은 것도 전기와 수도가 지금 끊겨 차단돼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곳은 이제 소방차 진입이 문제가 돼 있고 구룡마을 아까도 말씀하던데 이 가금물 비닐하우스 지붕을 덮고 있어서 이 부직포돼 있어 이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화가 어려운 곳이라 뭐 거의 다 전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4지구 44가구 전소된 44가구는 감식으로 네. 감식 때문에 지금 출입이 어려운데 다른 네. 분들 나머지 100여 네. 가구의 다른 분들은 일단 네. 집에는 계시는데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차단된 상태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인데 내일 모레부터 또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기거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차피 지금 다른 곳으로도 친척집이라도 가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여기 다 못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화재나 수해가 이번이 네. 처음이 아닌데 특히 화재 같은 경우 뭐 돌아가신 분도 몇 년 전에는 계셨었는데 네. 지자체나 국가 또는 마을 차원에서 이 화재 대책을 좀 뭐 세워놓은 게 있나요? 뭐 여기는 그 서울시에서 특별 재난지구로 지정이 돼서 작년에 그 수해로 입어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화재는 해마다 겨울만 되면 이렇게 이 대형 화재가 발생을 지금 하는 네네. 형편인데 이게 화재가 났을 때는 뭐 전부 다 오셔서 금방 뭐가 될 것 같이 하지만 끝나고도 다 가시갖고 조용해지고 여러분들이 저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면 그냥 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돼서 여기 있는 주민들도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구룡마을에 대해서 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무슨 뭐 브로커나 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고 여기 이제 지역적으로 강남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곡해하고 계신데 네. 아시다시피 여기는 그 대모산과 고령산으로 등산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외제차들 태워 가서 여기다 대놓고 등산들을 하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 외제차를 타고 간다고 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네. 뭐 여기 있는 분들이 투기꾼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가서 한 달만 살을 수 있으면 한번 살아보시라고 해요. 투기도 한두 번이지 여기서 지금 35년 된 마을인데 네. 35년 동안 어떻게 여기를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곡해된 부분이고 정말 이 마을을 아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같이 의논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뭐 여러 차례 정비 방안을 서울시에서 2011년에도 보니까 내놓기도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구룡마을 문제 좀 주민들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좀 당장 뭐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요. 네.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해결책, 구룡마을 문제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해결책은요 간단합니다. 이거를 좀 법의 잣대로만 대보지 말고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서 해결책을 좀 찾아주시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네. 여기가 지금 35년 된 형성된 마을입니다. 88년도 올림픽 때 형성이 됐으니까요. 네네. 네, 그래갖고 지금 35년이나 됐는데 여기가 95%가 사유지예요. 네. 그럼 사유지에서 지금 95%가 여기 사유지에서 여기 점유가 35년 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 있는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땅을 수용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해서. 네. 그러면 수용한 땅에서 땅 장사를 정부가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그 거주민들한테는 토지를 조성 원가로 달라고 지금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거주할 땅만큼만. 그럼 네네. 우리가 지역주택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지어서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뭐 공짜로 달래는 것도 아니고 집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35년간 점유하고 있는 땅들을 지금 도시개발이라고 해갖고 지금 수용을 하니까 네. 우리 땅, 우리 주민, 여기 살던 주민들한테는 토지를 좀 조성원가로 싸게 좀 공급을 해서 이분들이 집을 지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지금 하는데 네. 여기가 지금 무허가가 아니고 공작물이라고 한답니다. 네. 네. 35년이 된 건물을 무허가로 지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공작물이라고 하면 소, 돼지가 산다는 곳인데 네. 지금 주민들이 여기가 주민세를 내고 있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그럼 소, 돼지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좀 거쳐서 지금 여기가 정말 무허가로 인정이 돼서 이분들이 이주 정책 안에 그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해달라고 지금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내시라고 댓글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좀 네, 어려운 감사합니다. 시기고 날도 또 갑자기 더 춥고 한데 이런 가운데서도 건강 그리고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기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회장이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경험이 있는 일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깊은 공감이 되는데 일단 집이 타고 나서 보통은 이제 천막 같은 형태로 임시 숙소를 설치를 해줘요. 네. 시나 구나 뭐 이런 데서.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지내다가 임대주택으로 이제 좀 옮겨주면 그나마 좀 이제 살이가 좀 나아지는 거고 지금 구룡마을처럼 지정은 됐는데 이제 진척이 좀 10년 넘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그 어려움을 아는 채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 나면 또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어차피 또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시나 구에서 빨리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준일 예전에 변호사님? 뭐 그 회사 다닐 때 봉사활동 하러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상당히 그냥 봐도 이게 화재에 되게 취약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데여서 그런데 제가 그때 간 것도 벌써 몇 년 전인가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계속 뭐 이제 된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철거되고 뭔가 정리가 잘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시에서 그리고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거권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좀 안전하게 살 권리를 좀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권만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권리는 아닙니다. 주거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 보장된 권리거든요. 항상 재산권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이 짓눌리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좀 안전하게 사는 동안 안전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삶의 전망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이런 주거권, 행복주거권이 좀 보장되는 해결 방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그런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막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 대통령에게 깊이 사과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명의로 나온 사과문이니까요. 이건 이제 공식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게 일단은 지난번에 논란이 됐었던 이제 해임 결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저의 발언, 특히 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님 본의가 아닐 것이라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입니다. 관련된 논란으로 대통령님께 폐가 된 점 윤석열 대통령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원 여러분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힘이 되는 그 길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박종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출마와 관련된 스탠스 변화는 아직 없다.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출마를 강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입장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나경원 의원 전 의원 출마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늘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묘한 게 이런 거죠. 이제 뭐랄까 대통령실이나 이제 김장 연대에서 엄청난 견제구가 들어갔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 리얼미터나 이런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순위는 바뀌었죠. 순위는 바뀌었지만 꽤 바닥선이 그래도 비교적 견고한 편. 예를 들면 현직 대통령이랑 맞섰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사라진 고건 전 총리
그 예를 들어 그렇죠. 이제 떠올려 보면 지금 훅 불면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설 연휴 민심을 한 번 더 보겠다는 생각으로 연휴 직전인 오늘 일단 대통령실과 각을 지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사과문부터 발표를 하고 한 번 더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일찍 출마를 결단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단일화 수순으로 갈 수는 있을지언정 네. 출마 선언조차 하지 않는 것은 하책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자,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오늘 등판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등등 소위 비친윤계. 그렇습니다. 일제히 지금 방송 출연을 하면서 친윤계를 향해서 포문을 열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준석 대표의 CBS 라디오 인터뷰가 좀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네네. 얘기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그냥 싫어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전언을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인터뷰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럴까요?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외교부 장관을 하기를 희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하면 안 되는지 같은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누가 하시는 말씀을요? 그분께서. 예. 윤 대통령이요? 예. 저는 근데 뭐 그게 뭐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인사 검증에서 부동산 문제 나한테 이런 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그냥 뭐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싫다는 취지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냥 싫을까요? 누가 그냥 싫어하는 걸까요? 전 그게 궁금해요. 뭐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말에 따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싫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덧붙인 게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타협 의도보다는 애초에 공격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서 기시감이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도 그렇게 싫어한 결과 찍어내기를 당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좀 연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8830님이 공직을 함에 있어서는 뭐 당직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제1야당 대표에 출마하는 거니까 네. 공직에 가깝습니다. 사적인 감정 배제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싫다고요? 공사 구분 안 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은 그게 궁금할 거예요. 진짜 그냥 싫은 이유가 뭐냐? 누가 그냥 싫어하시는 거냐? 뭐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당무 개입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참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 예. 나경원 전 대표가 사실 대선 경선 과정이나 뭐 대선 본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초반에 이제 가담하지는 않았던 측면이 조금 뭐 구원으로 남을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후대사와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단순히 싫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이라는 필터도 좀 고려를 하긴 뭐 해야 그럼요. 됩니다. 네. 네. 근데 싫어졌을 수는 있겠죠. 최근에 이렇게 뭔가 근데 윤심과 좀 어긋나는 아니, 근데 행동을 하시는 이런 행동과 발언만을 가지고 굉장히 말하자면은 어떤 분들 말씀으로는 뭐 집단 왕따, 학폭 하는 것처럼 코너로 계속 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감정을 실어서 싫어할 수 있나? 그냥 싫은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준석 감정이 대표, 실려 보여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전언이 어느 정도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뭐 각을 직접적으로 세웠다거나 아니면 비윤계하고 접촉을 하거나 혹은 뭐 친해질 수도 있는 어떤 행보를 보였다면 어느 정도 그게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뭐 정책적인 부분을 지적하면서 나설 때부터 그것도 사실 뭐 이렇게 이제부터 논의를 좀 해보자라는 차원의 문제였는데 마치 이제 핑계를 잡았다는 듯이 이제 두들겨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싫다라는 취지 쪽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원래부터 싫었는지 뭐 그것이 장관직 임명 고려 사항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근 초선 의원들의 어떤 연판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이제 보면 이거는 조금 과도하다. 왜냐하면 누구나 또 당대표에 출마할 자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유가 좀 보장되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의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분위기들이 실제로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당 내에 공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김기현 의원이 역할했다. 김기현 네. 의원이 만든 것이다.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오늘 이제 뉴스핌에서 단독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달 말에 그러니까 1월 말에 대표 출마 공식 선언할 거다. 그러면서 30일에서 알겠습니다. 31일을 날짜로 특정하게 됐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연포탕, 연대포용 탕평 얘기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느끼는 건 공포탕인 것 같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김준호 변호사,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 뉴스 신세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없는 데서 방송을 하다가 광고가 있는 곳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분이 잘려가지고 1782님 신 변호사님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김기현 의원이 연대 포용 탕평이라고 하는 연포탕, 김장철은 끝났고 연포탕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의원은 공천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연포탕이 아니라 공포탕인 것 같다. 예. 요런 말씀 드리다가 잘렸습니다. 네. 예.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네. 영장 발부됐죠? 구속영장.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오늘 오전 2시쯤에 나왔고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애초에 뭐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해외 도피를 했었기 때문에 구속될 거다 자체가 좀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구속 여부보다 주목을 받은 거는 이번에 이제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제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돈 문제는 나는 모른다라는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소위 변호사비를 뭐 김성태 전 회장 측에서 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누구한테 얼마를 전달했는지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직까지는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요. 어쨌든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이 됐으니만큼 기소 전까지 관련 혐의를 확실히 좀 입증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지만 구속된 것만으로 해결책이 나오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환사채를 통해서 마련된 그 비자금이라는 것이 뭐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대북 송금에 사용된 걸로 보고 있지만 그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집행됐는지가 역시 마찬가지로 또렷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인 김모 씨 재경 총괄 본부장인데요. 지금 이제 태국에서 체포된 뒤에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어서 이 인사가 들어와야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닥이 잡힐까 싶은데요. 김준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워낙 혐의가 많아서 뭐 김성태 회장이 뭐 전부 무죄가 나거나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예,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이게 결국은 시사 방송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실은 자본시장을 어떻게 흐트러뜨렸냐 보다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성이 뭐냐 이 후자에도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문제는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고 결국 그것이 주는 영향이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도 어느 정도 타격은 있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법적 타격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적어도 변호사 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네. 아직까지는 지난 오랫동안 이게 얘기 나왔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거 보면 결국 돈의 흐름이 별달리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실체 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마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무혐의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변호사로서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이 이 방어할 때 네. 또는 뭐 문서를 쓸 때 흔히 주시 상목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어, 그다음에 시점, 상대방이 누구냐, 뭘 가지고 대상물이 뭐냐, 어떤 행위를 했냐. 이게 범죄가 법정에서 입증이 되려면 이 주시 상목행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돈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전달을 했냐가 나와야 되는데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그게 전환사채를 전달했다는 건지 현금이 갔다는 건지 또는 사회이사 등을 통해서 급여를 통해서 대납을 해줬다는 건지
이게 특정이 안 돼 있어요. 네. 어떻게 특정되는지 기억하세요? 아니요, 지금 뭐 사실 이제 그 녹취록으로 예전에 고발한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액수가 뭐 20억이 얘기 나오니까 하필 쌍방울에서 그 이모 변호사에 있는 로펌으로 20억이 간 부분이 있는데 그건 에스크로 계약 성격으로 판단이 났고요. M&A 에스크로. 자금이었죠. 네. 예, 에스크로라는 게 이제 지급 보증해주는 이런 거예요. 네, 변호사가. 그래서 그 법인에서 다시 돈이 돌려간 거고요. 예, 그러면 그리고 그 결국은 돈 받은 사람이 이남석 변호사라고 윤석열 측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전환사채를 통해서 뭔가 현금화된 돈이 가거나 아니면 전환사채 자체가 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변호인들 몇 면을 보면 이제 뭐 대법관 출신 분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사실 전환사채를 받으실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판사 출신이 좀 오랫동안 1심부터 3심 하신 분인데 자세히 보면 네.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와. 네, 이재명 네. 대표와 이제 그런 특수관계들 속에서 나온 아니면 캠프 출신 이런 분들이어서 검찰은 조금 수임료 전반적으로 너무 낮다라고 하는데 그 친소관계에 가진 좀 특수성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어서 아마 검찰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심증을 물증화하는 데는 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공직선거법 3심까지 가는 데서 그 지출된 변호사 비용이 2억 5천이 너무 적다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김 변호사님, 네. 2억 5천 적습니까? 이게 뭐 변호사들마다 단가가 다른데 제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얼마나 없는지를 여기서 고백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특히 이제 뭐 최재성 전 전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꾸 검찰이 꼴대 옮기기를 한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대장동 건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뇌물 혐의였는데 지금은 배임 쪽으로 좀 옮겨갔다라는 네. 거고요. 쌍방울 관련된 건도 변호사비 대납이 중심이었는데 대북 송금 쪽으로 옮기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에서는 이제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나오고 대북 있습니다. 송금 쪽은 좀 더 들여다봐야 네. 되니까 저희는 모르지만 변호사비 대납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그릿합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 김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